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직원들의 출산 지원금을 주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출산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는 하되 과세할 때는 분할 과세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금융그룹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1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앱 업체들이 새로운 배달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숏폼에 망가진 지성을 깨우고 싶다면 타락한 두뇌에 찬물 샤워를. 아 차가워. 3월 2일 토요일 낮 2시 몰입박사 서울대 황농문 교수와 함께 신청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2월 12일부터 2주일 동안 딱 한 분씩만 모십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현직 기자들의 경제뉴스 브리핑이 아주 재미있다고 소문이 언제쯤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송현서 기자님, 출산 지원금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출산한 직원들에게 기업이 돈을 좀 주고 싶은데 이거 주면 세금이 대부분이다. 네. 뭐 이렇게 돼서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세제 혜택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대략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 부영이 애초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예. 이게 증여받는 직원이 세금을 10%만 내면 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부영이 당국에 제안했던 게 기부금 면세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지원금을 기부금 형태로 분류하면 기부를 하는 회사도 기부를 받는 직원도 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기부금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기업이 직원한테 준 돈을 어떻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식 중에 그나마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게 분할 과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시금 형태로 나오는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누진세율 구조에서 이 과세 표준 구간을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근로소득 과세 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는 15%, 5천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까지 24%,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떼고 있다는 뜻이죠? 네. 네. 그런데 연소득이 만약에 3,5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칠게요. 예. 그럼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5천만 원을 받으면 총 소득이 8,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해에는 부장님 연봉에 대한 세금을 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5천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서 1,000만 원씩 분할 과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과세 표준이 연소득 3,5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총 4,500에 대한 이 세금을 이제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24%의 세율이 아니라 15%의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는 비용으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나눠서 떼면 총액으로도 덜 떼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보자는 건데, 뭐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는 건데 세금을 좀 줄여주니까 네. 그 정도에서 협의가 될 것 같다는 뜻입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산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세금을 어떻게 떼든지 간에 일단은 출산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할이든 증여든 직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출산 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성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느냐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이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1억 원 이후에 분할가세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면 마치 출산을 하면 뭐 수천만 원 혹은 많게는 부영처럼 1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금을 통으로 받는 직원들이 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법까지 제정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가 47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총 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사람당 약 68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그 뭐 출산을 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주는 비과세죠. 기업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네. 혜택을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이 그냥 월급으로 200만 원 받아가지 마시고 월급 180, 출산 보육수당 보육수당 20 이렇게 받으면 네. 세금이 좀 덜 나가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거니까 요 요건에 맞는 분들이 한 47만 명 정도 됐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던 그 수당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68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분할과세 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평균치만 봐도 출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지난해 비과세 한도였던 월 1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정치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 원이 사실상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이 출산 보육수당을 지금 비과세 한도에도 못 가게 주고 있는데 부영 같은 예외적인 사례 하나 때문에 법까지 고쳐서 한도를 또 상향하는 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지금이야 워낙 이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가 고민을 많이 하는 차에 기업이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뭐 고맙고 반갑기도 하고 이런 마음에 세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우호적으로 접근하긴 하는데 네. 사실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기업이 해야 될 일인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이야 이제 되게 돋보이고 그렇지만 다들 뭐 하는 거면 과연 몇몇이나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네. 야, 그 출산지원금 1억 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월급은 좀 적게 받아. 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모호해질 수 있고 네. 고민거리는 좀 남아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현실성 이 현금이 아니라 정말 출산 휴가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이냐에 예. 대한 고민도 있죠. 최근에 일본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 때문에 좀 비난이 좀 있나 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 저출산 대책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양육수당금을 현재 중학생까지로 되어 있는 걸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하고요. 셋째 자녀부터는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저출산 대책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2028년까지 우리 돈으로 3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이 돼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든 이 돈을 좀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74세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세금을 얼마나 추가로 내야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20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월 납입액이 우리 돈으로 2,700원 정도. 이게 꾸준히 늘다가 2028년 되면 우리 돈으로 4,5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그 정도 세금을 1년에 걷는다고요? 네. 근데 이게 한 평균 달에 한 달에. 예. 그럼 평균으로 월 3,500을 잡아볼게요. 3,500원을. 그럼 1년에 우리 돈으로 42,000원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4만 원대 세금이 추가로 1년에 나가는 건데 이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 국민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세금 부담이 이미 부담이 좀 큰 상황이다라면 이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불편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한테 한 4, 5만 원씩 걷어서 저출산 대책 만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불만이다. 그렇죠.
이 NHK가 12일부터 3일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봤더니 납부 금액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한 달에 4,500원, 3,500원 정도 되는 이 납부 금액이 괜찮다, 뭐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였는데 예. 납부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은 31%, 납부 자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세금에 부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이 전체 64%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러니한 건 사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이 1.26명, 한국은 0.78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훨씬 심각한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세금 논란이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을 좀 마련해 보자라고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돈 걷어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저런 수당, 이런저런 뭐 혜택 이런 거 주는 수밖에 없는데 출산율을 가만히 보면 소득 높은 나라가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당 없고 혜택도 없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가 출산율은 높고 네.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 아이러니를 더 살기 좋게 만들면 다시 높아질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이것도 또 고민거리긴 하고 그렇다고 뭐 딱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도 저출산 대책 내놓으려고 고심하고 있긴 할 텐데 정부가 직접 결혼정보회사와 만나서 뭐 좀 방법 없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네,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법을 찾기 위해서 결혼 정보회사인 듀오, 가연, 모두이진 뭐 다 들어보신 회사죠. 이런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의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결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게 이번 자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는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한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비혼 출산율이 높은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결혼을 해야만 출산을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 성사를 위해서 뛰는 이런 결혼 정보 회사로부터 좀 비법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한다. 예. 이렇게 자리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니까 결혼을 좀 더 많이 하더라라는 노하우가 좀 있냐? 네. 어떤 답을 들었답니까? 일단은 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결혼정보회사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혼 의지에 대한 남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한다. 특히 이제 이 남녀 성별에 따라서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누가 더 결혼에 적극적이라는 걸까요? 남성이 적극적입니다. 남성은 적극적인데 네. 여성들은 결혼을 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결혼과 출산이 이 여성의 삶에도 확실하게 이익이 된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어떤 파격적인 대책들을 정부가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익이 되기는 돼요?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면 알려야 되는데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죠. 예. 우리나라는 결혼을 꼭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미혼모는 좀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자꾸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꽤 있죠. 혼외 출생률이 높은 나라들. 그렇죠.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혼외 출생률이 41.5%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칠레나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은 70%를 넘습니다. 근데 한국은 2.2%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못 전달되면 마치 혼외 출생을 좀 권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 문화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외 출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편이다 보니까 혼인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먼저 타겟팅하고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확대하는 게 우리 문화와도 좀 맞는 현실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누구나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주제인데 다 들어봐도 뾰족한 건 잘 안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주제죠. 자, 남국민 큐레이터, 요즘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걱정이 많은데 해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고객들 돈으로 빌딩 사서 투자했던 금융회사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죠. 예, 손해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예. 국내 5대 금융그룹으로 한정해서 이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보고 있는데 이 투자 금액 가운데 1조 원 가량이 현재 평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5대 은행은 이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5곳인데요.
이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이 총 20조 원 규모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해외 부동산이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런 여파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상업용 빌딩이 많이 빠졌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뭐 사무용 빌딩이나 호텔. 근데 여기가 이제 많이 공실이 되고 영업이 잘 안 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내도 지금 PF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충당금 쓰느라 바쁜데 해외 부동산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20조 원이 다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직접 이제 빌딩을 산 게 아니라 예. 이제 빌딩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빌딩 팔아서 대출을 되갚지 못하면 그렇죠. 그들도 돈 있는데 괜히 대출 받은 분들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 대출 채권 같은 경우 갚으면 뭐 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못 갚게 되면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직접 사서 평가 손실을 입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니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 날아갈 수 있는 규모가 있죠. 그럼 나머지 절반 10조 원 가량은 직접 금융그룹이 산 건데 이걸로만 한정해서 지금 1조 원 정도 평가 손실이니까 손실률이 10%를 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조 원 가량의 빌딩을 이제 투자로 생각하고 샀겠죠. 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야 뭐라도 좀 중금리 나오는 거 없냐. 뭐 그러다가 이제 손을 댄 게 해외 이제 오피스 빌딩들 같은 것들일 텐데 이제 저게 꼭지를 찍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또 당시에는 또 그렇죠. 하기 좀 어려웠을 거고. 그게 이제 실제로 평가를 받아보니 이렇게 이 정도 가격 말고는 이제 안 팔리겠다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벌써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뭐 3, 4년 전만 해도 막 대체 투자 열풍 이런 게 불었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금융사들은 왜 우리나라 뭐 주식만 사고 있냐, 채권만 사고 있냐, 선진국들은 뭐 부동산 이런 것도 많이 사더라 하면서 대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열풍이 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당연히 부동산이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 상업용 빌딩의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뭐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저금리 기간 동안 주식도 올랐지만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예. 특히 이제 부동산은 저금리 혜택을 많이 받는데 금리는 1, 2%인데 월세 수익률이 뭐 3, 4% 된 게 널려 있다 보니 야 여기는 뭐 이자도 갚고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사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또 이런 대규모 투자는 뭐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융회사뿐이 아니라 이제 공제회나 연기금 같은 것들 이제 여기서 활약을 했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주식시장이랑 또 움직이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뭐 급락의 위험 이런 걸 좀 분산할 수 있다 이런 매력도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연기금들이 여기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잘 벌더라. 그래서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억울하겠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거 하나 뭐 하냐 이런 지적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뉴욕, LA, 파리 같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도시에 랜드마크 빌딩을 턱턱 사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말씀해주신 20조 원어치 해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조 원 정도의 평가 손실이 있다는 건 5% 정도니까 이거보다는 더 났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평가를 다 안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평가하기 그렇죠. 시작하면 쑥쑥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보통 부동산 펀드라고 해서 고객들 돈 모아서 해외 빌딩 사러 가자 이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금액도 합쳐진 게 20조예요?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 금액은 고객에 맡긴 돈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으로 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금융그룹이 판 해외 부동산 펀드의 투자금은 이 20조 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은행 돈이긴 한데 예. 하지만 은행 돈이든 고객 돈이든 결국 산 거는 해외 부동산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하나 걱정이 드는 건 그러니까 20조 원 중에 절반은 그래도 대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대출도 안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빌딩 공실률이 너무 높은 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월세 안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자 갚을 돈도 없고 또 원금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니까 이미 해외 부동산 대출 중에 한 10% 정도는 고정이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대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하고 이 대출에 이제 문제까지 반영을 하면 수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손해인 거죠. 야, 이것도 그럼 만기 돌아오는 부동산 펀드 이제 원금은 돌아오겠지 하고 있다가도 홍콩 H지수 ELS처럼 또 반토막 났어요 고객님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고객들 많아지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투자할 땐 잘 보고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또 안전하게 중금리 한다는 얘기 듣고 투자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서 중수익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죠. 중위험이라고. 예. 그렇군요. 금융 회사들까지는 괜찮대요. 그래도 이런데 투자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 20조 원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니겠죠? 네, 일단은 규모가 20조 원이 뭐 물론 큰 돈이지만 금융회사들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예. 이게 다 날아갈 거란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 규모가 감당 가능하다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지금도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미 PF 부실로도 쌓고 있고 해외 부동산으로도 쌓고 있고 하다 보니 이게 결국 다 비용이다 보니까 은행들의 수익성이 결국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배당합시다라고 하는 데는 뒤에는 항상 이렇게 빌딩 투자한 거 지금 시세 얼마인지 확인해봤어요라고 하면 확인 그거 안 했는데요 하고 맞습니다. 있고 옛날에 산 거 본전은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저런 PF 대출들 자영업자들 코로나 대출들 다 그냥 설마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들고 있어서 네. 실제로 다 결과를 받아보면 은행들도 큰 돈 벌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배달 수수료 문제가 또 불거지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이제 정률제 기반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이제 뭐 정액제라면 정해진 주문이 많든 적든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정률제가 되면 이제 주문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반발이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바뀐 요금제 좀 적용하면 뭐 배달 요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다 부담하면 10,000원짜리 음식 팔아서 뭐 절반도 안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정도인데 지금 기존에는- 정액제 하던 걸 정률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액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상 이제 검색 광고랑 주문 받는 것까지만 대행해주는 이제 기존의 정액제 상품은 그대로 있고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이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긴 했습니다. 한 건 배달할 때 얼마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래 정액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 8, 9만 원 정도 내면 그냥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예. 제가 뭐 서울 여기 뭐 상암동에서 치킨 시켜 먹을게요. 그럼 예, 이제 예. 노출이 되는 비용 대가로 이제 그게 8, 이제 9만 원을 정액제. 냈던 게 정액제였는데 예. 지금 이제 바뀌는 건 배달 대행까지 해주면서 6, 7% 수준의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제 이 배민에서 이 정률제 좀 도입을 하려다가 그때도 좀 자영업자 반발들도 있기도 했고 지금 뭐 배달 정치권에서도 대행은 좀 그냥 반발이 해주는 있었던 거예요, 거죠. 그러면? 아, 배달 대행은 네. 이 자영업자가 따로 구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배달 대행 업체를 정해서 예.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아하. 지불하고 지금은 하는 방식이고 음. 이번에는 배달 대행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 해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대신 음식값의 6, 7% 수수료를 정도. 정률제로 내십시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있는 게 배민이 이제 배달 대행까지 해줄 때는 배달 기사에게 주는 이제 배달 대행 수수료는 당연히 관여를 하지 않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배달 대행 수수료가 6,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구조에서는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뭐 한 1,5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소비자한테 한 3, 4,000원을 내게 했었어요. 이걸 배달 팁이라고 하는데 예. 이 배달 팁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배민이 이제 관여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 요금제 출시하면서는 절반은 자영업자가 부담을 해라. 최저 이 금액을 정해 준 거예요. 그게 한 2,500원에서 3,300원 정도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4,000원, 네. 5,000원씩 부담하게 하지는 마세요. 네, 하는 그렇죠. 거죠? 절반은 예. 그래도 업주가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커지니까 여기에서도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따지거나 저렇게 따지거나 결국 업주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바꾸냐라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배달 시장이 좀 정체돼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잘 안 사 지금 먹으니까 거의 2년 사이에 성장 안 했고 작년에 심지어 역성장한 게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민에서는 좀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책 자체를 좀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부담이 적어져야 것 배달을 같습니다. 많이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는 거고 그 부담 당장은 우리한테 오니까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